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요로결석은 소변길에 돌이 생긴 상태입니다. 결석의 위치에 따라 이름을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로결석을 경험한 분들은 증상으로 옆구리가 아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가 아픈 건지 옆구리가 아픈 건지 잘 모르겠다고도 하죠. 특히 진통제로도 가라앉지 않은 심한 통증을 겪기도 해서 응급실을 찾기도 하는데요. 경험한 분들은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다는 심한 통증의 요로결석,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눈의 근시, 특히 고도 근시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조지 마이클의 페이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산에 비유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보이는 질환들이 있죠. 요로결석도 그중 하나입니다. 요산통으로도 불리고요. 통증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물론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같은 질환인데 증상이 있고 없고는 어떤 차이인 걸까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로결석을 경험한 분들은요, 통증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네.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픈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은 갑작스럽게 옆구리나 측복부 쪽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산 시 통증에 비견할 정도로 그 강도가 되게 심합니다. 네. 밤이라서 통증이 더 심하다기보다는 네. 일반적인 진통제에 잘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병원을 가기 힘든 밤에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을 수 없어서 응급실에 갔었다는 말도 많이 하던데 통증이 이어지는 시간도 긴가요? 네, 결국 가정에서 사용한 일반적인 진통제에 이제 반응하지 않으면 응급실을 가게 되실 텐데요. 네. 이게 이제 소변이 내려가는 통로 중 어딘가에 이제 결석으로 인해서 흐름이 막히게 되면서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이런 통증이 작게는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시간 정도 이렇게 지속되다가 네. 잠깐 사라지기도 하고요. 네. 또 요관의 규칙적인 운동이 자극이 되어서 이런 간헐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네. 그렇게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증상이 없는 요로결석도 있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같은 질환인데 통증의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결석에 의해서 이제 막히게 되면 네. 그 위쪽 상부로 요관이 팽창되면서 또 이제 이게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어느 정도는 좀 열려 있어서 네. 이 소변이 좀 내려갈 수 있다면 통증이 좀 없거나 경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소변길이 완전히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이런 경우도 많습니까? 요로결석이 이제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런 요관 내경하고 비슷하거나 더 작은 결석, 이 내경보다 작은 사이즈의 결석이 잠깐 걸렸다가 자연 배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잠깐 일시적으로 통증이 있다가 네. 소변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흐름에 의해서 또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면서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네. 됩니다. 네. 네. 자연 배출되는 경우는 좀 다행인 건데요. 근데 또 네. 하나 소변길이 막힌 지 오래돼서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요. 예, 이게 결석으로 인해서 만약에 콩팥 기능이 손상된다면 오히려 증상이 좀 약하고 경미할 수도 있는데요. 네. 장기간 동안 이제 요로결석이 계속 방치되는 경우라면 이제 결석 상부에 소변이 계속 정체되게 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콩팥까지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소변이 방광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다 보면은 콩팥이 이제 소변으로 인해서 붓게 되는 수신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오히려 소변 생산 자체가 또 줄어들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증상이 더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콩팥 기능이 손상이 될수록 증상은 더 심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네. 예.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증상이 없는 요로결석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이제 결석이 있다 그러면 크기랑 관계없이 아무래도 이제 요로 상피 쪽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요. 네. 또 심하면은 육안적으로도 보이는 혈뇨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일반 소변 검사에서 이제 현미경적인 혈뇨가 우연하게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소변이 정체가 되어서 내려가지 못해서 수신증이나 뭐 요관이 확장된 모습을 초음파, CT 같은 영상 검사에서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증상이 있는데 뭐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경우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혈뇨가 생길 수 있는 건데 네. 눈에 보이는 혈뇨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혈뇨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소변을 관찰했는데 색깔이 붉지도 않은데 소변 검사에서 이제 혈뇨가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현미경적인 혈뇨라는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변이 만들어지는 콩팥에서부터 이제 저장되는 방광이나 네. 배출되는 요도에 이르기까지 이 요로계통 어디에서든지 다 출혈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하죠. 네. 제 주변에도 요로결석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좀 요로결석은 흔한 질환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뭐 비뇨기계 질환 중에 이제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요. 네. 이제 뭐 발생률로만 보면 중년 이후에 이제 많이 발생하면서 남성이 또 여성보다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또 뭐 땀이 많이 나고 뭐 소변량이 좀 적어지는 여름에 이제 요로결석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로결석은 어떤 상태일까 궁금한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비뇨기계는 소변을 통해서 아무래도 수분과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뭐 하수도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수분에다가 노폐물을 이제 녹여서 배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런 노폐물 중에 일부가 너무 과도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것을 녹여야 되는 수분이 부족한 경우 그러면 이제 결정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게 뭉쳐져서 통로를 막게 돼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변이 요관, 뭐 방광, 그리고 요도까지 이런 소변길에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네. 이름이 요로결석인데 이게 실제 돌은 아닌 거죠? 뭐 사실 어떤 성분이 정상보다 과도한가에 따라서 결석의 성분이 다양하고 달라지는데요. 가장 흔한 요로결석은 칼슘석으로 거의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런 석회화된 기질이 있다 그러면 모양상으로도 실제 돌과 같은 모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칼슘석이라고 하셨는데 이 덩어리가 소변길을 막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결석이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 뭐 특히 이제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이 신호부라는 곳에 모이면서 방광까지 내려가는 그 사이에는 요관이라는 하나의 통로로 지나게 되는데 네. 여기가 이제 막히게 되면 소변이 정체되면서 그 위에 부분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된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계속 이렇게 정체돼 있다 보니까 그게 네. 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통증이 있으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건데 특히 별다른 증상이 없을 때가 더 걱정이 됩니다. 요로결석이 방치가 되면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우선적으로는 확장된 이런 상부 비뇨기계에서는 압력을 계속 받게 되니까 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정체된 소변이나 결석 자체가 또 감염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감염이 또 이제 전신으로 퍼진다면은 폐혈증과 같이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신부전이 올 수도 있고 또 요로 감염, 폐혈증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콩팥이 손상이 되면서 투석이 필요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잘 살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요로결석의 원인이 뭔가요?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이제 수분 섭취 감소가 되겠습니다. 뭐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러한 요석 결정이 소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네. 요로결석 형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수분 섭취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로결석 치료 중에도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분 부족이 결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을 높인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석 결정을 소금에 비유를 하자면 네. 적은 결정은 적은 소변으로도 잘 녹아서 결정이 뭉치는 일이 없을 텐데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네. 이런 결정들이 잘 녹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녹지 않은 결정들이 모이게 되면 이게 결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중년 이후에 또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많고 여름에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요로 결석이라고 하면 여름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계절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온도, 계절 이런 게 이제 요로결석 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소변 양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소변이 농축이 되면서 아무래도 결석이 쉽게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도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은 비타민 D의 생성이 증가하면서 요로결석 위험이 증가한다. 네. 뭐 이런 연구 보고도 있어서 아무래도 여름에 결석 환자가 다른 계절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땀을 좀 많이 흘리게 되니까 소변이 농축이 되면서 결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자, 그럼 진단은 어떤 검사를 하나요? 우선 요로결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혈뇨가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네.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최종 확진이 되는데 단순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결석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대표적인 석회화 장기인 뼈처럼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결석이 뼈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임파선, 혈관 이런 데도 이제 또 석회화된 기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결석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엑스레이에서 보일 수가 있어서 네. 보통 CT 검사를 해서 많이 찾게 되는 편입니다. 네. 소변 검사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럼 CT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초음파와 CT로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 다른 건가요?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그 결석이 있는 부분보다 상부 요관 쪽이 좀 확장돼 있는 부분이 관찰된다든지 네. 아니면 신장 초음파를 통해서 신장 결석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신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요관의 경우에는 우리 복부에서 이제 앞쪽에 장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CT 검사가 결석 그 진단에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보통 결석의 크기는 개인차가 좀 큰가요? 대부분의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은 이제 요관 쪽에 생긴 결석인 경우가 많은데 네. 요관의 직경은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mm 내외의 크기부터 이제 소변이 막히기 시작하고 통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없이 아주 신장이 넓은 부분에 장기간 결석이 생성되면은 이것보다는 더 큰 신장 결석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네. 보통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요관 결석의 경우에는 이제 5mm 내외의 크기부터 생기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주로 요관 쪽에 이제 결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요로결석 진단에서 크기가 중요한가요? 위치가 더 중요한가요? 사실 뭐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결석이 크면 클수록 자연적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방광 아래쪽 뭐 하부 요관에 위치할수록 이제 조금 더 자연 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크기가 크면 배출이 좀 어렵고 네. 위치가 조금 더 위에 있으면 자연 배출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크기가 아주 작으면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 네. 맥주를 마시면 자연적으로 몸에서 빠진다는 말도 하던데요. 도움이 될까요? 예. 뭐 이제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게 이제 4mm에서 5mm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맥주를 포함한 알코올 섭취는 아무래도 이뇨작용을 더 일으켜서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네. 배출 가능성을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음주를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네. 또 특히 맥주는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또 몸속에 요산이 쌓이게 되는 위험이 있는데 네. 이 요산도 이제 결정이 모이면 또 하나의 결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주의해야 되고 사실 맥주 마시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네.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맥주가 오히려 요로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크기에 따라서 뭐 시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고 수술을 결정하기도 하나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고 이제 비침습적인 시술을 통해서 돌을 파쇄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돌을 이제 제거하고 배출해내는 그런 수술 방법까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좀 짚어보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 같은 경우는 가까운 1차 병원에서도 가능한 치료인 거죠?
네, 뭐 대부분의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이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마취를 한다든지 어떤 침습적인 수술 없이도 결석을 파쇄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1차적인 결석 치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체외충격파 쇠석술로 결석을 깨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떨까요? 사실 이제 결석의 종류에 따라서 이 결석의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내원하셔서 세석술을 받고 네.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결석이 어느 정도 제거됐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는데 네. 뭐 여러 번 제거해도 결석이 제거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네. 내시경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내시경과 체외충격파 쇠석술은 이제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마취할 필요가 없이 치료가 가능한 방법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었고 네. 대신에 이제 한 번에 제거가 되지 않거나 결국 여러 번을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진행을 했는데도 제거가 완전히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네.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은 이제 신장 쪽으로 직접 접근하는 내시경도 있고 네. 아니면 요도에서부터 거꾸로 상부까지 내시경을 삽입해서 결석이 있는 부위까지 올라가서 직접 파쇄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마취가 필요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성공률은 체외 충격파 세석술에 비하면 높은 네. 편이죠. 네. 체외충격파 쇠석술과 이제 내시경 설명 주셨고요. 네. 수술이 결정되기도 하지 않나요? 그럼 이거는 네네. 크기가 아주 클 때 수술을 하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비침습적인 체외 충격파 세석술로 결석이 제거가 되지 않거나 네. 아니면 비교적 빨리 완전히 결석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내시경 수술도 이제 일종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로결석에 대해서는 재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게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해도 재발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대개 결석은 이제 뭐 10년 내에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재발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 네. 이게 뭐 사실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겠지만 이 결석이 뭐 생성하는 원인상 식이 조절이나 충분한 수분 섭취 이런 게 중요한 질병인 만큼 네.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재발 위험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결석은 있던 자리에 또 생긴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물론 어느 특정한 부분이 기형적으로 좁아져 있다면 그 부분에서 결석이 쉽게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해부학적으로도 결석이 잘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이제 깔때기처럼 모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요관 중에서도 큰 혈관이 가로질러 가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요관이 밑에 방광하고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비교적 이제 요관 중에 좀 좁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데서 결석이 잘 생기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요로결석은 뭐 증상이 있든 없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치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콩팥 기능의 보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석으로 소변이 정체되면서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 또 남아있는 결석이 또 요로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네. 이것 때문에도 역시 신장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네. 또 폐혈증과 같은 전신 증상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치료가 꼭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치료를 또 해야 되고 예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뭐 식이 조절, 충분한 수분 섭취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외에 예방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제 계속 중요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또 염분의 그 과도한 섭취가 또 칼슘류를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또 이제 뭐 예방적으로는 과일 주스에 많은 구연산이 네.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결석이 아무래도 재발한다. 그런 환자분들이라면 예방적으로 이제 과일 주스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커피, 우유, 멸치, 또 비타민 D가 요로결석의 위험 요인이라는 건 어떨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칼슘, 뭐 비타민 섭취가 아무래도 과도하다면 네. 요로결석이 생길 수가 있죠. 아. 그렇지만 뭐 일반적인 섭취 기준으로 드신다면 결석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또 결석을 예방하겠다고 무리하게 칼슘 섭취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네. 일정량의 칼슘 복용이 또 이제 다른 체내에서 결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칼슘이 결합하면서 체내 흡수를 막아주면서 배출하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복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요로결석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BTS의 Life Goes On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365.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시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시는 여러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백내장과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고요. 망막 박리나 황반 질환 역시 고도 근시에서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과 전문의 주천기 원장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근시인 분들이 많아서인지 좀 근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시가 아주 흔하긴 하죠? 예, 많이 흔합니다. 네. 요즘에는. 네. 근시가 주는 눈 건강에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눈과 관련한 여러 질환들의 위험 인자로 근시가 좀 지적이 되던데요. 네, 근시랑 이제 눈 질환, 안 질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도 근시 같은 경우는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 망막 박리 등 다양한 안과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도 근시가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 등 다양한 안과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근시와 고도 근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근시라고 하는 것은 안축장거리, 즉 안구의 그 길이가 정상보다 약간 긴 상태로 이제 안경이나 이런 걸로 교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네. 고도 근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으로 안구의 길이가 더 길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안경은 아주 두꺼운 렌즈를 사용해야 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야만 시력이 회복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고도 근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근시나 고도 근시인 분들이 겪는 불편은 뭔가요? 뭐 단순히 잘 안 보인다는 것을 넘어서서 네. 일상생활이나 심리, 건강 전반에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고도 근시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안경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네. 뭐 렌즈 없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요. 네. 교정을 해도 상이 굉장히 작게 보이거나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앞서 근시와 고도 근시 말씀하시면서 눈 길이를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눈 길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성장기부터 눈 길이가 길어지면서 성인의 눈 길이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키가 크듯이 안축장거리, 눈 길이도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키가 성장이 멈추게 되면 안축장거리가 길어지는 것도 멈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눈 길이의 증가 속도는 성장기 내내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성인으로 가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이 눈 길이는 생후부터 청소년기, 즉 성장이 빠른 그런 시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안축장 길이도 길어지게 되고요. 네. 또 성인 이후에는 보통 안정이 되긴 하지만 네. 고도 근시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갈수록 고도 근시가 되는 건가요? 눈 예, 길이가 맞습니다. 주는 의미가 뭘까요? 왜냐하면 길이가 길게 되면 네. 우리가 굴절력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앞에 오목 렌즈, 즉 그 마이너스 렌즈를 껴야지만이 우리가 안축장 거리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시가 있는 경우는 항상 그 오목 렌즈를 껴야 되고 네. 고도 근시인 경우는 그 안경으로는 교정이 다 충분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콘택트 렌즈로 그 길이를 맞춰야 됩니다. 네. 근데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눈 길이가 증가하기도 한다면서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근시인 경우는 키 성장이 멈추게 되면 안축장 길이가 길어지는 것도 멈추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예인데 네. 고도 근시인 경우는 이제 이것이 성장이 키가 멈췄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안축장 거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안축장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눈의 맨 앞에 각막부터 뒤에 망막 있는 데까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또 고도근시인 분들에게 백내장이라든지 이제 황반질환 위험도 그렇고 안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시인 경우는 특히 이제 안축장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네. 망막이 굉장히 얇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반변성, 망막 박리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백내장 발생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고도근시 경우에는 안경으로도 해결이 안 돼서 콘택트 렌즈를 끼기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을 받아도 근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일반적인 근시는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즉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이런 시력 교정 수술은 우리가 각막을 평평하게 해줘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렌즈를 낀 것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근시의 개선 효과가 있는데 고도 근시로 넘어가게 되면 이 각막을 평평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각막이 약간 얇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더 이상 평평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렌즈 삽입술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요즘 관심이 높은 렌즈 삽입술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것은 이제 각막 평평해 주는 것은 안 하고 네. 이제 안에다가 마이너스 렌즈를 조그만 컨택 렌즈를 삽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삽입해 가지고 네. 마치 마이너스 렌즈를 낀 것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각막을 평평하게 해주는 수술보다 고도근시에서는 더 적합한 수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고도근시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일상의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의 위험이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근시인 경우는 굉장히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네. 특히 고도근시인 경우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네. 그렇게 근시에 비해서 많이 심한 건 아니지만 고도근시에게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녹내장, 망막질환 같은 이런 황반변성 같은 네. 죄송합니다. 고도근시에서는 특히 이제 치명적인 질환이 녹내장, 백내장, 그다음에 황반변성 같은 망막질환 이런 3대 실명 원인으로 꼽히는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녹내장이나 망막질환은 일반인에 비해서 한 2배에서 수십 배 정도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네. 백내장인 경우도 일반인에 비해서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빠르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근시와 상관없이 안 질환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고도근시인 분들에게 백내장, 녹내장, 이제 황반변성과 같은 망막 질환의 위험들이 높은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 고도근시인 경우는 이제 눈 구조 자체가 안축장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네. 병적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망막이라든가 황반, 시신경 등의 눈의 구조물에 굉장히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근시는 단순히 굴절 이상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안축장 길이가 길어지면서 망막도 당겨지게 되고 이런 어떤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 변형이 점점 더 증가되기 때문에 또 네. 문제가 되고 네. 이런 때문에 이제 혈관 분포가 많고 이런 망막 질환의 경우에 특히 아주 산소 공급이 떨어지거나 네. 세포 대사가 불안정해져서 이런 황반 변성이라든가 맥락막 위축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요즘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고도근시인 분들 중에 노인성 안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생각을 하면 또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도근시 분들은 이제 일반인보다 노인성 안질환의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로는 고도근시 자체가 안구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요. 네. 특히 퇴행성 변화, 즉 노화를 땡기는 요인이 되는데 노화가 더해지게 되면 손상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또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고도근시인 분들이 이제 안구 구조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노화를 좀 빠른 시기로 당긴다고 하셨는데 그럼 고도근시인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결정할 때 근시가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수술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워낙 좀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이 백내장 수술하면서 근시의 굴절 이상도 어느 정도 교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은 좀 빨리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도 근시인 환자들은 네. 수정체가 일찍 혼탁해져서 40대나 50대만 돼도 백내장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눈이 길어지고 구조가 변형되면서 이 수정체에 가해진 스트레스와 대사 이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워낙 불편한 점도 많고 물체도 워낙 작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면서 근시도 많이 교정해주고 이런 혼탁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고도근시인 경우는 사실은 그 안에 넣는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네. 또 수술 도중에 이제 막막을 손상시켜준다든가 또 환자분이 이제 안축장거리가 길다 보니까 네. 수술 중에 이제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막박리라든가 열공, 황반 변성 같은 이런 합병증 발생이 좀 정상인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네.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아주 좀 경력이 많은 전문의한테 수술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합병증의 위험도 높다면 수술 전에 하는 검사도 많겠어요. 일단은 뭐 인공수체 도수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안추장거리가 비정상에서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공수체 공식을 대입해서 가장 안전한 걸로 해야 되겠고요. 네. 특히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망막이 워낙 얇기 때문에 네. 망막이 나중에 수술 도중이라든가 이런 데 손상받을 수가 있어서 망막 주변부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네. 망막 주변부에 어떤 열공이라든가 망막 박리의 위험성이 있다면 우리가 방어벽을 만드는 베리어 레이저라고 그래서 레이저로 방어벽을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해놓고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망막이 워낙 좀 얇다고 하셨는데 그럼 고도근시인 분들은 망막 박리의 위험도 높은가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망막이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망막 박리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질환의 위험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실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도근시인 분들은 이미 시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도근시로 인한 문제들이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고도근시로 인한 여러 문제들은 이제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환자가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망막 질환, 녹내장, 황반 변성 같은 이런 문제들은 네.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시야 변화라든가 시력 저하 같은 증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시력이 잘 유지되지만 시야 손상이 점진적으로 증가된다든가 네. 특히 또 이제 한쪽 눈에만 있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진행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고도근시 있는 분들은 비문증이라고 그러죠. 이게 떠다니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전초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전조 증상이 있게 되면 이때는 눈동자를 키워서 망막 주변부를 꼭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 근시가 심하신 분들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안저 검사라든가 네. 망막의 광학 단층 촬영이라든가 안압 검사 이런 걸 통해서 망막이라든가 황반, 시신경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안저 검사, 광학 단층 촬영, 안압 검사 같은 것들을 또 꾸준히 해 보셔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럼 안저 검사는 뭘 보는 검사인 건가요? 안저 검사는 주로 이제 망막의 상태를 보는데 네. 망막이 굉장히 얇아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위 부분에 어떤 해진 부분은 없는지 아. 해줄 구멍이 나거나 이런 위험성이 없는지 그래서 네. 안저를 광각으로 각도를 넓혀서 망막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검진의 기본 검사에는 없어서 선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반적인 검사라서 그냥 시경만 보고 망막 보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60도, 90도 정도만 보는데 네. 이 고도근시인 경우는 적어도 200도 이상 더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근시와 이제 근시성 안 질환의 진행은 느리게 좀 서서히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근시는 보통 성장기에는 빠르게 되고 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둔화된 상태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근시성 안질환은 질환별로 다른데 망막방해는 보통 빨리 진행되고요.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은 이제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병적 근시가 심할수록 우리가 즉 안축장 길이가 길면 길수록 네. 또 진행성일수록 질환 진행이 빠르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근시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럼 근시를 치료하고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법은 어떨까요? 아직 없는 건가요? 사실은 뭐 현재 기술로서 근시의 원인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치료라기보다는 네. 근시 환자들의 치료보다는 이제 근시를 조금 불편을 좀 더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네.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라식, 굴절 수술이 되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성장기에 있을 때는 계속 진행성으로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런 굴절 수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부모님들이나 환자들이 다 근시 질환을 어떻게 하면 좀 막아볼까, 좀 둔화시킬까 이런 것이 굉장히 관심이실 텐데요. 네. 가능한 이제 치료법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저농도의 아트로핀 점안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드림 렌즈 같은 렌즈를 통해 가지고 근시 진행을 억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또 렌즈 삽입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또 언제 시행하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시 진행이 멈출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성장기가 끝난 나이, 즉 만 19세가 지나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자, 그럼 근시로 인한 눈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기에는 근시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습관이나 이제 이런 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성인의 경우에도 물론 뭐 눈의 피로를 줄이고 안질환 예방에 도움되겠지만 네. 보통은 이제 야외 활동을 늘리거나 아니면 근거리 작업 시간을 좀 조절해 주거나 아니면 고개를 숙인 채로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거나 이런 생활 습관을 좀 약화시켜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올바른 자세나 조명 상태에서 책이나 화면을 보여야지 좋겠고요. 네. 특히 요즘에 이제 핸드폰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용 시간도 좀 줄이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근시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눈의 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근시가 계속 진행되는 고도근시성은 아닌지 네. 이런 것이 중요하겠고 특히 어린이 경우에도 우리가 안경을 쓰는 학생들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 꼭 시력 검사를 통해서 네. 근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초고령 사회를 살면서 퇴행성 근시로 인한 황반의 변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이제 퇴행성 근시는 고도 근시보다 더 심하게 안추적 길이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네. 망막이라든가 맥락막, 즉 카메라로 얘기하면 필름행하는 부분의 그 구조가 굉장히 퇴행성으로 변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안추장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특히 망막이라든가 맥락막, 공막이 늘어지면서 그쪽에 혈관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네. 산소 공급도 부족하게 되고 유리체도 비정상적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네. 황반부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체가 휘어 보이거나 시야 중심 부위가 일부 안 보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가 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특히 황반 변성의 경우는 이미 이제 진행된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지 못하고 네. 항체 주사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진단을 받고 일찍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눈의 근시, 특히 고도 근시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안과 전문의 주천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더 클래식의 여우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